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론 부분입니다. 교재는 90페이지. 부동산 투자론 부분이요. 부동산 투자론 부분은 원래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예요. 한 7, 8문제까지. 적게 나와도 한 6문제고 7문제 이상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런데 31회 얼마 전에 봤던 그때만 좀 이렇게 특이하게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서 3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거의. 보통 6문제에서 8문제까지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투자론 이야기 할 텐데요. 투자론은 어쨌거나 부동산학 전체에서 난도가 제일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용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동산학 개론의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회과학의 이론 과목이지만 또한 개론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7개 총 7개 과목이에요. 7개 과목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하나로 묶어놓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론이 한 권의 책인데 그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투자론만 내가 또 뽑은 거고, 지난번엔 정책론도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이에요. 또 금융론도 한 권의 책이고, 개발 및 관리론도 한 권의 책이고, 감정평가론도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묶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가 챕터가 바뀌면 과목이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파트의 배역공은 난도가 되게 높고 어느 파트는 좀 난도가 좀 쉽고, 예를 들어 투자론 같은 경우는 난도가 높고 개발 및 관리론 같은 경우는 좀 쉽고,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특성을 여러분이 잘 알고 보셔야 해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듣고 개념 이해,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을 잘 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간혹가다 말씀하시기를 외울 것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받아들여서 외울 거 이렇게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뭐 툭 까놓고 말하면 외울 건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외워야 돼요. 기초과정에서 하는 것 또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외워야 된다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근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뭐를 많이 이렇게 배경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편해져요. 그래서 시험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다른 과목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 갈게요. 90페이지. 예를 들어서 뭐 민법 같은 경우는 하다가 책을 이렇게 좀 짚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개론은 굳이 안 그러느냐? 나오는 용어가 너무 생소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글자로 보면은 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놓고 글자로 보면 훨씬 낫거든요. 가볼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랬죠, 거기가? 네, 90페이지. 근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볼게요. 투자의 3단계라고요. 투자의 3단계. 투자를 3단계로 나눠 놓는 거예요. 어떤 3단계로 나눠 놓느냐? 가기 전에 그 투자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동산이 얘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다. 그럼 투자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동산이 얘면 얘를 이렇게 말해요. 투자성 부동산. 투자성 부동산 이렇게 말하고요. 또는 수익성 부동산 이렇게 말하고요. 또는 일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 수익형 부동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그거예요. 그럼 어떤 용 부동산을 가리키느냐? 임대용이나 기업용 부동산을 가리켜요. 임대용이나 기업용 부동산. 이것을 우리는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이렇게 말해요. 임대용이나 기업용이에요. 임대용 부동산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그냥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부동산이고, 기업용 부동산이란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업용이나 공업용. 그럼 우리 임대용 부동산을 산다고 합시다.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취득이라 그래요. 샀죠? 그 다음에 이제 굴려야 돼. 굴리는 걸 운용이라 그래요. 굴리는 걸 운용. 운용과 똑같은 말을 운영, 영업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팔아야 돼요. 이제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야죠. 파는 걸 처분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볼까요? 사고, 굴리고, 팔고. 네, 그거예요. 그런데 사고부터 내가 팔고까지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상 보유 기간이에요. 아직은 안 산 거거든요. 산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상 보유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게 예상 보유 기간이에요. 그럼 예상 보유 기간은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다. 근데 1억에 이 부동산을 산다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1억 원에 부동산을 산다. 이때 1억 원을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1억 원을 부동산의 가격이라 그래요. 따라서 제가 1억이니까 1억 주고 샀겠죠? 얘가 뭐라고요? 부동산 가격.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얼마 있어야 되게요? 1억 있어야 돼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1억 있어야 돼. 우리 그 투자론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래요. 투입과 산출이에요. 그 투입 없는 산출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투입과 산출 이 관계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따지는 거다. 투입 없는 산출이란 없다. 투입으로는 여기 뭐냐면 투자액이에요. 요건 산출은 수익이고,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의 경우를 따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투입과 산출의 경우를 놓고 보면 반드시 투자액과 수익액 요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투자론뿐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바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투입 없는 산출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투자액이고 나오는 돈이 산출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론에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돈 투입, 나오는 돈은 산출. 그래서 투자액이 들어가는 돈이고요. 수익은 나오는 돈입니다. 꼭 이 관계를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뭐냐? 부동산의 가격이 투자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투자액이다. 총투자액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투자액과 산출액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게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죠. 1억짜리니까 1억을 투자해야 돼요. 1억짜리니까 1억을 투자해야 된다. 자,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 1억을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빌린 돈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내 돈이 4천, 빌린 돈이 6천. 이 경우입니다. 그럼 내 돈 4천. 내 돈 4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분 투자액 이라고 불러요. 빌린 돈 6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 투자액 이라고 불러요. 지분 투자액
요게 뭐냐면 풀어 말하면 내 돈이에요. 내 돈. 뭐라고요? 네, 내 돈. 저당 투자액은 빌린 돈. 빌린 돈이에요. 그런데 내 돈, 빌린 돈 이렇게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참 좋은데 앞으로 이제 투자할 때 내 돈하고 빌린 돈을 합쳐서 투자해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내 돈을 이렇게 말해요. 지분 투자액을 두 글자로. 사실 지분 투자액, 저당 투자액 요거는 용어가 경제학적 표현이고요. 회계학적 표현으로는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 그래요. 그러면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한다. 요거를 자본 그래요. 그럼 빌린 돈은 뭐라고 할까요? 부채라고 해요. 빌린 돈을 부채. 그래서 요건 부채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세고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근데 여러분 유념할 것이 이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자. 근데 이자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둘 중에 빌린 돈에 대해 적용돼요. 그래서 이자는 빌린 돈에 대해 적용돼요. 요게 이자예요. 여기에 대해 이자가 적용돼요. 그러면 빌린 돈이 부채고 말하자면 저당 투자액인데 저거는 돈을 빌려준 쪽이 은행이라고 쳐요. 은행이 투자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당 투자액. 그것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옛날에 질문하기를 내 돈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이건 좀 이거는 내 돈이고 이건 은행이 빌려줬는데 빌린 돈에 대해서 여기에 이자가 나간다 그 얘기야 지금. 내 돈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할 때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돈이 나간다. 돈이 나간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서는 나오는 말이 돈 이렇게 안 하고 현금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돈이 나간다가 뭐예요? 현금 유출 혹은 현금 지출 그래요. 현금 지출, 현금 유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건 그러면 여기서 들어와요. 현금 유입, 현금 수입 그래요. 돈이 들어오는 걸 현금 유입, 현금 수입 그래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고요. 운영 단계 때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운영소득이죠. 처분 단계 때 들어오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 처분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면 운영 단계 때 들어오는 돈이 운영소득, 처분 단계 때 들어오는 돈이 처분소득. 운영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영업소득이라 그래요. 영업소득. 운영소득과 영업소득은 같은 말이에요. 운영소득을 영업소득이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여기도 세금 붙고 여기도 세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소득에 대한 세금. 운영소득에 대한 세금이 뭐냐?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영업소득세 그래요. 영업소득세. 그리고 이 처분소득을 좀 이따 자본이득이거든요. 그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자본이득세 이렇게 불러요. 자본이득세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의 학술상의 자본이득세 대표적인 예가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세법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자, 그런데 부동산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요거는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고 그러면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만약에 여러분 건물이에요. 그럼 건물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것. 토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것.
자,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민법에서는 지상권과 관련해서는 지류란 말을 쓰고 임차권과 관련해서는 차임이란 말을 쓴다라고 했죠.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다 뭐란 말을 한다? 지대란 말을 쓴다.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건물이라고 할까요? 건물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게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면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입,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 수입, 돈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수입이란 말이에요. 빌려준 쪽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부동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운영하는 동안에 임대용 부동산이니까 받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입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입을 뭐라고 할 거냐?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소득이득 이라고 불러요. 소득이득. 그러면 부동산 처분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뭐라고 할 거냐? 양도 차익을 자본이득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렇게 부릅니다. 1억에 샀는데 1억 5천에 처분하면 5천만 원에 뭐가 발생해요?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근데 기초과정이지만 우리 용어 좀만 더 정리를 하고 가죠. 어차피 생소한 용어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하는 김에 우리 기본 과정에서 할 것들을 좀만 더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이거 뭐냐? 시작부터 모르는 용어들이 막 등장한다. 외계 용어와 같은 용어들, 어떤 분은 들어보셨지만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일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죠. 한 시간에 한 강좌에 모르는 게 한 10개 정도 개념들이 나오면 할만해. 근데 그게 한 30개쯤 쏟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초점을 잃게 되고 에이씨 괜히 시작했어 이런 생각도 들어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이제 감이 잡혀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이렇게 합한 거, 이렇게 합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총자본 수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총자본 수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종합수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종합수익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자, 투자의 3단계 말해 보실래요? 취득, 운용, 처분 이렇게 3단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운용이라는 것이 없거나 있어도 지극히 형식적일 때 투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투자와 투기의 이론적 차이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 운용이 있느냐 없느냐? 운용이 있으면 투자, 운용이 없으면 투기예요. 그래서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얻어요. 투자는 이렇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향유해요. 근데 투기는 뭐만 얻어요? 자본이득만. 그래서 운용이 없기 때문에 단기에 자본이득만 향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투기예요. 투기. 따라서 투기는 운용이 없다. 투자는 운용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 요게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산출이에요. 산출. 돈이 들어오는 거지. 뭐 현금 유입을 현금 수입. 그러면 현금 들어오는 돈을 방금 현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현금 유입 혹은 현금 수입 이런단 말이야. 돈이 나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현금 유출 또는 현금 지출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같이 일컫는 말이 현금 수지라고 불러요. 앞으로 현금 수지, 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일컫는 말이고, 요거를 한꺼번에 영어로는 이게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현금 흐름이라고 하도 해요. 현금 흐름. 그래서 현금 수지와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현금 수지라고만 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 사람은 현금 흐름이란 말로 많이 표현을 해요. 옛날에 이제 일본식으로 현금 수지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현금 흐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시험에 최근에 나오는 말들 많이 쓰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가리켜서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 한다. 옛날에 제가 그랬죠. 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일컫은 이제 수지니까 수지를 맞춘다라고도 하거든요. 또는 수지 맞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양쪽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맞추는 걸 수지 맞는다 그러거든.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강의를 설명하고 옛날에 그렇게 봤다니까 수지가 뭐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연세 드신 우리 아저씨 한 분이 이뻐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수지가 제일 잘 나갈 때였거든. 그래서 하여튼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가리킨다. 이해가셨죠? 좋아요. 그렇다면 투입과 산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투자론에서는 반드시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투입 없는 산출이란 없다. 여러분은 부지런히 돌아오는 시험 때까지 투입을 하셔야 돼요. 투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야 이제 시험에 딱 산출이 나오는 건데 투입을 하셔야 산출이 나오는 건데 처음에는 여러분 느끼실 거래요. 오랜만에 책 보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바로 튕겨나와. 여기서 딱 제가 있으니까 막 아파 튕겨나와서 막 무진장 아파.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에듀윌에서는 너무 이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 그게 저는 오히려 또 독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있잖아요. 인강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인강 보잖아요. 인강에서 없애야 할 게 몇 개 있어요. 배속 이거 없애야 돼. 1.2배속, 1.25배속. 배속은 여러분들이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 제가 알아서. 급할 때는 좀 빨리 하고요. 이렇게 빨리 하고요. 또 천천히 할 때는 또 천천히 하고요. 이렇게 제가 하는 거야. 여러분이 배속을 조종하지 마요. 여러분은 무조건 정배속으로 딱 이렇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인강어를 들을 때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 스톱 기능을 없애야 돼. 딱 정지화면 있잖아요. 그거 없애야 돼. 일단 강의 다 끝날 때까지 다 들으셔요. 정지하면 이를 수업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정지하면 하니까 맨날 팔이 아픈 거야 제가. 어깨 아플 때마다 느낀다니까요 제가. 끝까지 딱 들으세요. 일단은 이해가 안 가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처음엔 이해가 안 가요 잘.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해도가 되게 높아져요. 배경 지식들이 쌓이니까. 기초과정들의 전과목들이 두루두루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아 이런 얘기구나. 근데 왜 지난번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 이게 쌓이는 거예요. 점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또 민법생은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공법생은 공법 담당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걸 담당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쌓이면서 전체가 부동산에 관한 이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 과정 거치고 나면 기초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이해도가 높아지죠. 다만 중요한 건 한 번만 하지 말고 짬 나는 대로 두루두루 전과목들을 반복해서 많이 들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쓰거나 책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럴 기회는 되게 많아. 책을 긁 기회, 메모할 기회 이런 건 되게 많다고. 지금은 많이 들어놓으세요. 많이 듣지 않으면 뭔 얘기인지 한 개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쓰니까 기억에 남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원래 기억에 안 남거든. 안 써서 안 남는 게 아니라 자꾸 들어보세요.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잡수세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적응이라는 게 돼요. 적응이라는 게. 그리고 네 강을 다 듣는 게 가능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든데 가능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서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리고 앞서가지 마시고 불안해가지고 되게 앞서 진도를 나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맞춰서 나가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아는 게 생기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재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재밌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 그렇게 하고 그래요. 네, 재밌다 그래야 돼. 미쳤다 그러면 안 돼. 아셨죠?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운용입니다. 운용이 있으면 투자고 운용이 없으면 투기가 됩니다. 그러면 단기에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자본을 부동산에 투입하는 행위는 부동산 투기가 됩니다. 단기에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자본을 또는 현금을 주식에 투입하는 행위는 주식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운용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게 학술적 정의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남들이 물었을 때 내가 할 때 투자, 남이 할 때 투기 이렇게 말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이렇다. 꼭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와 투기의 용어에 대한 구분을 해봤고 새로운 용어 소득이득, 자본이득이니 하는 표현도 해보았습니다. 총자본 수익, 종합수익 이런 용어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 91쪽으로 가셔서요. 91쪽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입니다. 여러분 사회과학적 사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는 좋은 거, 투기는 나쁜 거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닙니다. 투자의 장점, 단점, 투기의 장점, 단점입니다. 언제나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어떤 것에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세계 속에서도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지 이 사람 무조건 장점만 있고 이 사람 무조건 단점만 있고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겁니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사고방식은 언제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럼 투기도 장점이 있단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투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워낙에 부각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이 워낙에 많이 부각되는 거예요. 장점에 비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그 단점 한두 가지 가지고 저 사람 전체를 그냥 그렇다라고 평가하듯이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단점이 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 된 거야. 그 나쁜 놈을 시험에 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투기의 장점을 말하시오. 미쳤다고 그럴 거야 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아. 투기의 장점은. 그러니까 투기에 대해서는 그냥 나쁜 놈만 찍으시면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투자의 장단점만 공부하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투자의 장단점을 공부하면 첫 번째 투자의 장점을 다룰 때는 언제나 단점도 같이 있음을 나란히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투자의 장점은 3가지, 기초과정에서 단점은 2가지 정도만 지적할게요. 투자의 장점입니다. 3가지. 제일 첫 번째는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뭔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 절세 효과라니 그럼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데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이죠? 근데 부동산인데 건물 형태로 제가 그렸네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투자론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집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에이 집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주택이요. 그러던데 집이나 주택이 아니라 투자성 부동산 그러셔요. 수익성 부동산 그래도 되고요. 수익형 부동산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건물 형태니까 어떤 게 되냐면요. 건물이 감가란 게 돼요. 감가가 된단 말이에요. 감가상각.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경제학적 감가상각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치가 감해지는 걸 가리키는 건데요. 회계학적 감가상각은 비용 처리예요. 비용 처리. 저거 1억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수명이 10년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연에 1,000만 원씩 뭐 할 수 있다?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살 때 내 돈 4천에 빌린 돈 6천이었잖아요. 6천에 이자가 있는데 이자가 10%라고 가정해 볼까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에 대해서 10년에 걸쳐서 만약에 돈이 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씩이에요? 600만 원에 10년이면 열로 나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얼마요? 아니 600만 원 나누기 10 해보라고. 그리고 60만 원씩을 뭐로 처리할 수 있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세법을 공부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금을 계산하려면 어디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해요? 과세표준이잖아.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소득이면 과세표준도 과세대상 소득을 과세표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임금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득에 그냥 무조건 세율 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소득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공제해 줄 것들 다 공제해 준다고. 소득 중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공제해 줘요. 공제를 해주고 나서 뭐를 계산하냐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산한다고. 그걸 과세표준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원래 월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공제를 예를 들어서 다 해줬어. 공제를 다 해주고 나서 뺄 거 다 빼주니까 80만 원이네? 그것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다고. 그럼 80만 원이 뭐예요? 과세표준. 그러면 빼주는 거. 아까 제가 말할 때 어떤 거를 빼주냐면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어떤 걸 빼준다고요?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빼기 해줘. 공제 혜택을 줘요. 그럼 과세표준이 작아지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액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을 줄여요. 그럼 감가상각액을 그만큼 감가상각된 부분을 아까 1,000만 원이면 1억에 대해서 10년에 걸쳐서 감가하기로 했으면 연 1,000만 원씩을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따라서 1,00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할 때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표가 줄어들죠?
그럼 똑같은 세율을 곱해도 세금이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죠. 그런 식으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이제 여러분 세법도 공부하면서 계론을 공부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맞춰가야 돼, 전 과목을. 아직 여러분이 과세 표준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계론 앞서간다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법도 공부하고 계론도 공부하고. 나는 1차만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누차 그래서 기초 과정만큼은 전 과목을 편하게라도 한번 들어보시라. 그러면 단어 뜻을 아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장점이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투기는 운용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득만 향유하지만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한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둘 다를 향유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투자의 장점입니다. 단점으로 갈까요? 단점의 첫 번째는 지렛대 효과의 거의 짝꿍입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금융위험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융위험 혹은 금융적 위험 그러거든요. 이게 뭔 얘기인지 둘이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점은 환금성이 낮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산이 주택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싸잡아서 자산이라고 부른다면 이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현금화. 그럼 현금과 맞바꿀 수 있는 정도. 자, 돈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돈으로 바꾸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환전이요 그러던데 그건 외국 돈하고 바꾸는 거고 그랬더니 그럼 환돈? 그러던데 환돈 아니고 환금이라 그런다고. 돈으로 바꾸는 거. 그럼 환금성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너 돈으로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부동산은? 어려워. 그럼 뭐 이 기준이 뭐냐? 어렵다의 기준이 뭐냐? 일단 예금이나 부동산에 비해서 어려워. 예금이나 주식에 비해서 예금이나 주식은 돈으로 바꾸기가 쉽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다음 또 하나. 부동산이 환금성이 떨어진단 말은 인플레이션기하고 디플레이션기를 비교할 때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그래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럼 인플레이션기에는 사람들은 물건 가지려고 할까? 돈 가지려고 그럴까? 물건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돈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지. 돈 안 가지고 물건 가지려고 그래. 그런데 나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려고 그래. 사람들은 전부 다 부동산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럼 나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려면 쉬울까 어려울까? 남들이 전부 다 내 부동산 가지려고 하니까 돈으로 바꾸기가 쉽죠. 황금성이 올라가. 근데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돈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그래서 돈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 사람들은 물건 가지려고 그럴까? 돈 가지려고 그럴까? 돈 가지려고 그래. 디플레이션기에는. 그럼 사람들이 다 돈 가지려고 그러는데 나도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려면 바꾸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남들과 같은 방향이니까 어렵지.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환금성이 낮다는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것과 비교해 볼 때도 환금성이 낮고 부동산이 주로 환금성이 낮다는 말은 인플레이션기에 비해서 디플레이션기의 환금성이 더욱더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공부를 더 해가면서 더 많이 배울 거예요. 환금성이란 뜻만 알아두시는데 환금성이 뭐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부동산은 대개 환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더라. 자, 그럼 우리는 요 이야기가 중요해서 이 두 가지를 끄집어내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시험에 그냥 레버리지라고도 해요. 한글로 레버리지. 영어로 그냥 한글로 써버려. 그럼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지렛대 효과 이렇게. 근데 지렛대가 뭔데? 지렛대 효과가 이거예요. 지렛대. 적은 것으로 큰 걸 들어 올릴 수 있는, 적은 힘으로 큰 걸 들어 올릴 수 있는 요 지렛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뢰의 원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잘 안 써. 어떤 분이 이렇게 쓰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어. 지뢰의 원리라고 이렇게 쓰는 바람에 이건 터지는 거거든. 요거 아니고 지뢰의 원리거든. 지뢰의 원리.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꼭 지렛대 효과라고 제가 말해. 지렛대 효과. 그래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들려. 그리고 발음이 문제가 돼. 네가 분명히 그렇게 발음했거든.
그런데 남들 아는 사람들은 다 또 알아듣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렛대 효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뜻 뭔데요? 내 돈만 갖고 투자하기보다는 부채를 사용하여 투자하면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더 증가한다는 원리. 그러면 차입금을 뭐 삼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렛대 효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적인 내용입니다. 지렛대 효과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책에도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내용을 예를 드니까 굳이 메모하거나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내용 설명 다 한 건데 본문 내용이 없잖아. 그럼 이런 거를 갖다 노트 정리해봤자 뭔 말이냐고. 이게 설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너무 이렇게 치중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보시라, 그 뜻이에요. 자, 내용입니다. 예를 들게요. 1억 원을 투자한다 합시다. 왜? 저는 저렇게 부동산이 1억이라고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저는 1월 달에 기본 이론 나갈 때도 저 1억이야. 심화 때도 1억이야. 왜냐하면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해. 그리고 기왕이면 색깔도 똑같이 해. 임차인의 부담, 수요자 부담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거든. 그리고 임대인 부담, 공급자 부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 근데 아직은 그것도 잘 지난전에 공부한 게 이해가 잘 안 돼. 아직도. 왜? 그래프 이해가 아직 부족하거든. 그만큼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나 이거 100% 이해되겠는데 한 30% 정도 이해한 것 같아. 이게 찝찝해. 그냥 넘어가라고요. 넘어가다 보면 그래프 이해가 딱 잡히잖아요. 그 다음 착착 딱 들어와. 그런데 아직은 그런 관점이 안 생겼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1억을 예를 들게요. 부동산 1억이잖아요. 1억을 투자했어. 근데 전액 내 돈으로 투자했어. 근데 수익이 2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투입과 산출이니까 투자액이고 이게 수익이잖아요. 산출로. 그러면 투입분의 산출. 말하자면 투자액분의 수익. 이걸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럼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면 20%예요. 20% 수익률이네. 네, 수익률이 20%입니다. 근데 말이죠. 1억을 전액 내 돈으로 할 게 아니라 내 돈이 4천만 원이에요. 내 돈이 4천만 원이고 빌린 돈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럼 아까 내 돈을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자본 그랬어요. 5글자로 지분 투자액. 그리고 빌린 돈을 뭐라 그랬죠? 부채. 두 글자로 부채. 5글자로 저당 투자액. 이자는 어디에 대해 적용된다 그랬죠? 부채에 대해서 이자율 10%라고 합시다. 그럼 이자율이 10%면 이자 지급액은 얼마죠? 6천만 원의 10%. 600만 원. 600만 원. 자, 이 경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전액을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20%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이 자본이기도 하지만 줄여서 지분.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분 수익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가리켜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A에 대한 B의 비율. 이러면 대한이란 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한이란 말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 앞에 있는 건 뭐고? 분모라 그랬지. 여기 분모. 요건 분자라고 그랬죠. 그럼 자기 자본에 대한 그러니까 분모가 뭐예요? 자기 자본. 수익의 비율 그러니까 분자 수익이지. 그럼 자기 자본이 뭔데? 지분 투자액이에요. 자기 자본이 지분 투자액이죠. 써드리려고요. 제가 써드리려고. 외우라고 써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냥 보세요. 못 외워도 돼. 지금은 못 외워도 된다고. 여러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세라고요.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다니까. 제가 일부러 써드릴게요. 이게 자기 자본이라고. 에 대한 뭐라고? 수익. 수익은 무슨 수익이냐면 내 몫으로 오는 수익이지. 그럼 내 몫으로 오는 수익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분 수익이라 그래. 그럼 지분 수익이 뭔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거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제가 하는 말은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 4천만 원. 수익은 얼마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근데 이게 다 내 수익 아니잖아. 이거는 지분 수익 아니잖아. 지분 수익 아니고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총자본 수익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이자를 빼야 돼. 이자가 600만 원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총자본 수익은 요거다. 그런데 이 총자본 수익에서 이자를 빼잖아요. 그럼 자기자본 지분 수익이 돼요. 총자본 수익에서 이자를 빼면 지분 수익이 된다고. 그거는 기본서 나중에 나오면 다 기본서에 있어. 다 써놨어 제가. 기본서에다 여기다 써놓고 또 설명할 때도 또 할 거고. 그러니까 공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와요. 편하게. 자, 그래서 2천만 원에서 이자 빼야지. 그래야 내 거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분자의 금액은 얼마예요? 1,400만 원. 얘가 1,400만 원이지. 그럼 1,400만 원 나누기 4천만 원. 1,200만 원이면 4, 32, 30%인데 1,400만 원이니까 4, 5, 20 해서 35%가 되거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왜 35%가 되는지 아무리 해도 계산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천천히 계산하자고요. 나중에 제가 계산하는 법도 계산기 누르는 법도 또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35%가 된다는 걸 저를 믿어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전액 내 돈으로 할 때 수익률이 몇 %야? 20%. 근데 부채를 사용했더니 수익률이 몇 %로 바뀌었어? 35%로. 그러면 퍼센트와 퍼센트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라 그러거든요. 그럼 몇 퍼센트 포인트만큼 증가했어요? 15% 포인트만큼 증가했어. 이렇게. 이걸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저 지렛대 효과 크게 저게.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해서 투자했더니 내 돈만 사용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더 증가하잖아. 이해가셨죠? 그래? 그렇다면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자기 자본을 더 줄여. 2천으로. 그리고 타인 자본인 부채를 늘려. 8천으로. 그러면 이자 지급액은 8천만 원의 10%니까 800만 원이 되겠지. 그쵸? 맞아요? 이렇게 바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될 거냐 그지?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자기 자본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수익은 2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 이제. 800만 원을 빼. 그럼 분자값이 얼마예요? 분자값이 얼마예요? 1000. 200. 그럼 1200 나누기 20. 몇 퍼센트? 60%. 60%.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비율을 줄이고 부채 비율을 늘렸더니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더 많이 증가하잖아. 제 말 이해가 되셔요? 네. 지렛대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비율을 줄이고 부채 비율을 키울수록 지렛대 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그 대신 어때요? 부채 비율이 커지면 돈을 빌려준 쪽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위험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적용하는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칫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수가 생겨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같이 꼭 기억해야 할 게 금융위험 혹은 금융적 위험. 이 적자를 따라 붙이는 것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습관이래요. 그래서 금융위험이라고도 하고 금융적 위험이라고도 해요. 지렛대 효과 크기만큼 언제나 같이 따져줘야 될 게 금융위험이란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중요한 장점엔 지렛대 효과라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에는 금융위험이라는 단점이 있다. 여러분 혹시 하우스 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하우스 푸어 그런 말 많이 썼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부채를 대출받고 해서 부채를 이용하여 집 사고 그러면 잘못하면 뭐 명의야 내 걸로 돼 있지만 거기에 저당권 설정돼 있으니까 알고 보면 뭐 은행들 거 아닙니까? 우리은행 거, 국민은행 거? 그러면 나는 결국은 잘못하면 주저앉게 되고 그런 걸 하우스푸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 얘기야. 너무나 과도하게 부채를 사용하면 거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금융위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 뭐가 있고 지렛대 효과가 있고 단점으로 뭐가 있다? 금융위험이 있다. 꼭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92쪽으로 가시면 재산 3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산 3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재산3분법이 뭔가 이거 한번 보자 말이죠. 92쪽에 여러분이 재산3분법에서 3분이 뭐냐면요. 의미를 아셔야 돼. 3분이. 절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시간이 아니야. 3분은 셋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투자 재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셋으로 나누자. 나눠서 관리하자. 뭐뭐로? 예금, 주식,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관리하자는 것. 그게 경험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는 거죠. 왜 유리하냐? 따져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금의 장점, 단점. 마찬가지로 예금의 경우는 우선 따질 게 어떤 것들 따져봐야 되면 안전성과 수익성과 환금성이라는 걸 따져봐야 돼. 그런데 예금은 안전성이 높다는 거죠. 환금성도 높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수익성이 낮단 말이에요. 주식은 수익성도 높고 환금성도 높아요. 그런데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안전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아요.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컨대 예금의 단점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 단점은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주식에서 안전성이 낮다는 말은 예금과 부동산의 안전성이 높다는 걸로 커버가 가능하고 부동산의 환금성이 낮다는 예금과 주식의 환금성이 높은 걸로 커버가 가능하죠. 각각의 단점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3분할에 관리하다 보면 각각의 단점을 다른 것의 장점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3분하면 유리하더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일종이에요. 포트폴리오의 일종.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산 3분법이라는 것은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투자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 관리하자는 것. 이렇게 의미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환금성이라는 용어는 아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로 가리킨다. 그런데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93쪽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좀 중요한 파트, 더 중요한 파트로 우리 갈 겁니다. 쉬었다 하시죠.